키 확립 프로토콜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키 확립 프로토콜을 분류할 때 그 키 생성을 누가 하냐, 그 키 생성 주체에 따라서 키 전송 프로토콜, 키 동의 프로토콜, 혼합 방식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키 동의 프로토콜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키 동의 프로토콜은 참여자들이 그 어떤 랜덤 값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그 랜덤 값을 이용해 가지고 세션 키를 생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키 동의 프로토콜 할 때 대칭 키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공개 키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체 강화 방식으로 키 동의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키 기술 중에 이제 RSA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 문제를 사용하는데, 인수분해 문제 말고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문제가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가 뭔지 조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수업에서 수학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산대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은 우리가 이제 정수를 쓰면 이 정수는 어떤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가 않죠. 정수라는 건.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어떤 정수의 범위를 좀 제한하고 싶을 때, 우리가 실제 쓰는 정수 말고 좀 범위를 제한해서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수체계, 이런 새로운 수체계가 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은 이항 연산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그런 수체계, 뭐 대수구조라고 말하는데, 이 군은 그 주어진 이항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두 개의 원소를 이 군에서 뽑아가지고 정의된 이항 연산을 취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다시 이항 연산 내에, 그러니까 그 군 집합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에서 어떤 32 정수를 쓰게 되면 두 개를 더하면은 오버플로 날 수가 있죠. 근데 이 군에서는 그런 게 발생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한 집합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곱셈 연산을 쓰려고 그러고요. 근데 그냥 곱셈을 하게 되면은 범위를 벗어나겠죠. 어떤 집합에 있는 두 원소를 곱했는데 그 결과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드 7, 어떤 정해진 법으로 나머지를 취해서 결과값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용되는 이항연산은 곱하기를, 일반적인 곱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나머지 7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결과값을 그 연산의 결과값으로 취하게 되면 그 이용한 그 이항연산에 의해서 요 집합은 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군.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원소들 두 개를 뽑아가지고 곱해가지고 못 칠하면 다시 이 원소에 있는 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군은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항등원이 있어야 돼요. 항등원. 그래서 항등원은 A라는 원소를 그 군 집합에서 뽑아냈을 때 얘를 어떤 항등원에 적용을 하면 결과가 다시 A가 돼야 돼요. 그런 원소를 이제 항등원이라 그러는데, 이제 곱셈에서는 보통 1이 항등원이 될 테고요. 덧셈 계열에서는 이제 0이 항등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수를 0하고 더하면 다시 그 수가 되겠죠.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역원이 존재해야 됩니다. 역원. 근데 이 역원이라는 건 여기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는 연산은 곱셈이면 곱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나눗셈을 하고 싶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나눗셈이라는 연산은 별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역원을 구해서 곱해주면은 나눗셈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원은 A에다가 A 인버스를, 역원을 우리가 인버스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결과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항등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A와 A 인버스는 서로 역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에서는 4의 역원은 3이 되는 거고요. 3이 아니네. 여기 4의 3이 아니라 4의 역원이 얼마요? 2가 돼야 되겠죠. 2가 항등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2가 항등원이고 2의 항등원은 4, 3의 항등원은 5가 되겠고 6의 항등원은 또 6이 돼요. 1은 1이고. 그래서 모든 원소들이 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얘를 없애줘야 우리가 x가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양변에 4의 인버스를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곱한다기보다는 곱하기에 모듈러 수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x가 3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이라고 하는 애는 이항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겠고 항등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원소들이 역원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군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 공개키 기술에서. 그런데 이 또 다른 어떤 또 이 군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이 어떤 원소를 계속 또 이 이항연산에 계속 적용시키는 거예요. 거듭 제곱하는 형태가 되겠죠. 5 곱하기 5를 하고 또 그 결과에다가 또 5를 곱하고 또 5를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의 1승은 5가 되겠고 5의 2승은 25가 되는데 모듈러 7을 해야 되니까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4 곱하기 5를 하면 5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5를 하면 20이 되고 그건 6이고 또 6 곱하기 5를 하면 30이 돼서 2가 되겠고 2 곱하기 5를 하면 10이 돼서 3이 되고 3 곱하기 5를 하면 1이 돼요. 그래서 이 계속 거듭 제곱하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이 5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5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5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거듭 제곱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를 이 군의 생성자라 그래요. 이 군에 있는 모든 원소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애들이 생성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고요. 2의 3승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1이 되죠. 8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1, 2, 4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2는 저 군의 생성자는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뭐 6 같은 경우도 보면 6의 1승은 6이고 6의 2승은 1이에요. 그럼 1, 6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6도 저거의 생성자가 아니고 2도 생성자가 아닌데 당연히 1도 생성자가 아니겠죠. 1은 계속 거듭제곱해서 1이니까 3하고 5는 생성자예요. 그래서 이런 생성자들을 갖고 있는 군을 우리가 순환군이라 그래요. 순환군. 그러면 이산대수 문제는 뭐냐면은 이산대수라는 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5의 2승은 4인데 4를 줬을 때 5의 몇 승이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작은 수들은 하나씩 해보면 될 텐데 이 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전수조사로는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는 순환군의 정보가 주어지고요. 순환군의 정보라는 거는 군이 어떤 그러니까 이항연산이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항연산과 그 다음에 생성자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생성자가 주어지면은 이 순환군의 정보 생성자 그리고 임의의 군 원소 Y가 주어졌을 때 이 Y는 이 G의 어떤 X승이 될 텐데 이 X를 찾는 게 이산대수 문제예요. 그리고 이산대수 문제는 이 군이 크면 매우 크면은 이제 전수조사로는 당연히 안 될 테고 물론 얘는 전수조사 말고 이산대수를 찾아주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들은 다차 시간은 아니고 지수 시간이 요구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아직까지는
다차 시간이 발견이 안 된 MP 하드 문제들이에요. MP 완전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이 이산대수 문제는 그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깨지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안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그 공개키 기술 중에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하는 거는 이런 군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거의 이 문제의 어려움에 기초해서 그 공개키 알고리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개키 기술을 그 학술 문헌에 처음 소개한 사람은 디피와 헬맨이에요. 그리고 그 논문에 소개된 프로토콜이 바로 요 디피 헬맨 키 동의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피 헬맨 키 동의 프로토콜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앨리스 A와 B가 서로 이제 키를 확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사전에 우리가 사용할 군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군을 사용할지 알고 있고 어떤 생성자를 사용할지 결정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A는 랜덤한 값을 하나 구해서 군에 있는 원소가 되겠죠. 그 랜덤한 값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 생성자에다 G에 A승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줍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B도 마찬가지고 랜덤하게 군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 B를 선택해가지고 G에 B승을 해서 반대편한테 줘요. 그러면 얘는 받은 GB에다가 자기가 선택했던 A를 거듭 제곱해가지고 요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반대편도 GA를 받고 이제 자기가 선택한 B를 이용해가지고 요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똑같은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 값으로부터 이제 세션 키를 만들어서 서로 통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안전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제3자들이 이 값을 보더라도 이 값으로부터 뭘 계산 못해요? A와 B를 계산 못합니다. 왜?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갖다 놔도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이산대수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써도 뭐 100년, 1000년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는 그 이산대수 문제 때문에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이산대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건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DPL만 계산 문제예요. DPL만 계산 문제는 GA와 GB가 주어졌을 때 AB는 모르는 상태에서 요 두 개의 값이 주어졌을 때 얘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물론 이 문제는 이산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산대수를 해결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존재할 수 있는데 뭐 지금까지 발견된 건 없는 거고요. 이제 생각하기에는 둘이 다 똑같은 문제다 이러는 거고요. 계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결정 문제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죠. 결정 문제라는 것은 답이 yes 아니면 n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A, GB, GC가 주어졌을 때 이 GC가 GAB와 같은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만약 저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랜덤하게 값들을 군에 있는 원소들을 갖고 와서 이제 그 값하고 GAB가 같은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비교를 해서 이제 뭐 찾아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문제가 다 어려워야 되겠고 이제 현재 일반적인 이산대수 우리가 사용하는 군에서는 이 두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키 동의 프로토콜. 여기서 보면은 얘를 이용해서 이 키 유도 함수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세션 키를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이 비밀 정보를 알아야 그 함수에 넣어서 키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두 개의 값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A와 B 뿐이다. 그 프로토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환되는 메시지를 공격자가 얻더라도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 DPL만 계산 문제나 결정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 제3자들은 그 필요한 값들을 계산
못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산대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가 직접 A, B를 선택해서 GA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A를 아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가 얘네들은 이산대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니고, 이산대수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얘는 답을부터 그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토콜이 그러면 안전하냐? 실제로는 안전하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능동 공격이 또 추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프로토콜은 서버도 사용하지 않아요. 서버도 사용하지 않은 자체 강화 방식의 프로토콜이고요. 최초 공개키 기술을 소개할 때 소개된 프로토콜인데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 확립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TLS, 여러분들이 그 웹에서 쓰는 TLS도 이 기술을 이용해서 키를 브라우저하고 서버 간에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얘도 키 확립 프로토콜이니까 키 확립 프로토콜이 가져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죠. 그 뭐 키의 비밀성, 키의 뭐 최근성, 키의 용도, 뭐 기타 등등 쭉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물론 키의 비밀성은 제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A, B 말고는 이제 그 사용할 세션 키를 못 만드는 건데, 얘가 뭐 B와 쓰기 위한 키인지 이 GB가 실제 밥이 줬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키 확립 프로토콜이 갖춰야 되는 그 요구 사항들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 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키의 최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키의 최근성. 이번에 만든 거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다른 사람이 준 값이 이번에 만든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값을 기여해 가지고 그 값을 이용해서 세션 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저 GB가 최근에 만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A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키는 이번에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 동의 방식에서, 이런 방식에서는 키의 최근성은 내가 랜덤한 값을 내가 요번에 선택하고 그 랜덤한 값을 이용해서 세션 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키의 최근성은 그대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프로토콜은 키의 최근성하고 비밀성은 요 자체적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랜덤 요소가 충분히 랜덤하면은 프로토콜 통해 생성된 세션 키도 충분히 랜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보통 키 동의 프로토콜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공개키 기술, 특히 요 DPL만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대칭키 기술만 써서는 키 동의 방식을 못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냐면 서버를 통해서 NA와 MB 값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들은 NA와 MB 값을 못 봐요. 서버는 볼 수가 있죠. 서버를 통하지 않고는 A와 B가 사전에 비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가 없어서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NA와 MB 값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러면 그 NA와 MB 값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해시나 아니면 앞에서 소개한 KDF라는 어떤 함수에 키를 어떤 비밀 정보부터 대칭 키를 만들 때 쓰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넣어가지고 키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키 전송 프로토콜은 아닌 거죠. S가 키를 만든 것도 아니고 A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B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키 방식에서도 이제 키 동의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실제 이런 방식보다는 키 동의 프로토콜 하면은 이제 DPL만 방식 같은 공개키 기술을 쓰게 됩니다. 왜
그 키동이 얘 방식을 쓰면 좋냐라는 점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 동의 프로토콜도 키 확립 프로토콜이니까 키 확립 프로토콜이 갖춰야 되는 그 요구사항들을 얘도 다 갖춰주고 있어야 돼요. 물론 아까 봤던 걔 자체는 그게 안 되고 있지만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키동의 프로토콜에서는 이런 DPL만 같은 방식에서는 원래 키 전송 프로토콜에서는 없었던 다른 요구사항들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아까 우리가 봤던 키의 비밀성, 키의 용도, 키의 최근성 이런 거 말고도 추가되는 게 있어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면은 중요한 요구사항은 아니에요. 중요한 요구사항은 아닌데 미첼 등이 좀 제시했는데 얘는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DPLM 방식을 하게 되면은 이 만들어진 세션 키가 어떤 특정한 키가 되도록 참여자들이 유도할 수 없어야 된다. 랜덤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A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얘도 B를 랜덤하게 선택하면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값도 매우 랜덤하겠죠. 랜덤하겠는데 얘는 A를 주고 나서 얘를 받기 때문에 얘가 뭔가 어떤 키가 어떤 키가 되도록 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없지만 얘 입장에서 보면은 GA를 받은 다음에 GB를 주게 되는데 주기 전에 몇 번은 여러 가지 해볼 수는 있겠죠. A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B를 여러 개를 해봐서 자기가 그래도 좀 더 원하는 뭔가로 바꿔가지고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마치 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뭔가 몰라야 되는데 알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서는 A보다는 B가 좀 더 키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불공정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미첼이 주장한 거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동전 던지기에 썼던 이제 그런 기법을 쓰면 돼요. 동전 던지기에서는 그 매우 큰 정수를 해시해가지고 주는데 그 상대방은 어떤 정수를 해시했는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그 해시할 때 썼던 값을 공개를 하는데 이 공개할 때 원래 그 썼던 x가 아닌 다른 값을 공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줄 때는 GA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해시 값만 주게 돼요. 해시 값만. 그러면 얘는 GB를 줄 때 이제 그 GA를 보지 못한 상태니까 아까운 달리 뭔가 사전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없어요. 얘는 당연히 없죠. 나중에 받는 거고. 근데 얘는 받아서 만약에 1번에 줬던 GA가 아닌 다른 것을 줄 수 있으면 얘가 또 제어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H는 충돌 회피이기 때문에 처음에 줬던 GA가 아닌 다른 어떤 GA를 이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처음에 뭘 먼저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면 먼저 주지 않고 해시 값을 주고 나중에 공개를 하는 형태가 돼가지고 좀 더 이렇게 서로 공정하게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하면 비트 약속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시를 이용해서 뭘 주는데 값 자체는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죠. 근데 나중에 줄 때 원래 그 해시했던 값이 아닌 다른 값을 공개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해시 함수의 충돌 회피 특성. 또 그 해시 값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 뭘 줬는지는 일방향성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게 되겠고 이제 이런 그 키 제어 문제도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여지가 있고 여기서는 우리 그 동전 던기에 썼던 그 해시하는 그 해시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가네. 그래서 키 확립 프로토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추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쓰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 쓰는 키 확립 프로토콜의 어떤 특징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증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인증 암호화. 그래서 비밀성만 그냥 보장하는 게 아니라 무결성까지 같이 보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 안에 있는 평문들이 서로 이제 교체가 되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인증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키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키를 더 많이 확립을 해야 되는데 이 더 많이 확립하더라도 이제 여러 개의 키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밀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DPL만 해서 G의 AB 승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럼 G의 AB 승은 AB만 알고 있는 비밀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걔를 해시 기반의 뭔가 KDF라는 함수에 넣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의 비트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필요한 만큼의 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4개 필요하다. 그럼 4개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물론 GAB가 노출되면 4개 키가 다 노출되겠지만 이 4개 키 중에 하나가 노출된다고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5개 필요하다, 10개 필요하다 그래서 10개의 키를 만들어 가지고 암호해서 주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하나만 교환하고 그 하나로부터 비밀 정보로부터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 분리 원리라는 걸 엄격하게 많이 적용하게 되는데 키 분리 원리라는 거는 이제 용도가 다르면 다른 키를 쓰는 거예요. 다른 키를. 심지어 키 확인 과정에 쓰는 것도 다른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면은 예전에 키 확립 프로토콜 암호 프로토콜 소개할 때 이제 5번째 봤던 그 프로토콜이 있었죠. 걔를 최근 추세 형태로 바꾸면은 요 1, 2번 메시지는 똑같은데 요 3번 메시지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KS로 요거 암호에서 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제는 이제 인증 암호 형태로 이제 주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가 K를 주면 이 K를 쓰는 게 아니라 이 K를 KDF라는 함수에 넣어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키를 만들어요. 근데 몇 개를 만드냐면 5개를 만들었습니다. 5개를 만들어서 K1은 무슨 용도로 쓰냐? 키 확인하는 용도로 써요. 우리가 요 K를 서로 맞게 공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K1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암호하려면 이제 암호할 때 사용한 맥 사용한 키가 필요하니까 2개가 더 필요한 건데 이 2개도 2개만 하는 게 아니라 4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K2와 K3는 앨리스가 밥한테 줄 때 쓰고 밥이 앨리스한테 줄 때는 이제 K4, K5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원래 예전에는 그냥 KAB 갖고 내가 주면 쟤도 KAB 갖고 줬는데 이제는 방향마다 다른 키를 쓰게 됩니다. 방향마다 다른 키를 쓰면은 뭐 그 방향에서 썼던 어떤 메시지를 다른 용도로 또 못 쓰게 돼요. 예전에 KAB만 썼을 때는 똑같은 키를 이제 여기 썼던 걸 저기다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 요즘 메신저에서 쓰는 그런 프로토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K2와 K3를 써서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K2와 K3를 쓰지 않고 K2 프라임, K3 프라임을 쓰는 거예요. 근데 K2 프라임과 K3 프라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있구나. 해시를 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줄 때마다 또 다른 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나 줄 때 어떤 키를 썼으면 다음에 또 메시지 줄 때는 똑같은 키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럼 해시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이 K2 프라임이 노출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쓰는 건 또 노출되겠죠. 왜냐하면 얘를 이용해서 그 다음 키를 계산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키를 계산해요. 근데 해시를 하니까 거꾸로는 안 되죠. 내 중간에 있는 어떤 키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전 메시지들은 모르는 거죠. 예전에는 KAB 그냥 하나만 썼기 때문에 KAB가 노출되면은 그 세션에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는 그냥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해시를 해가지고 다음 메시지 보낼 때는 이제 암호에서 새 키로 암호에서 보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점점 이제 키를 이제 뭐든지 다 계속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바꿀 수 있으면 효율성에 문제 없으면 바꾸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현재 컴퓨팅 능력들이 매우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그래요. 우리가 쓰는 PC나 핸드폰은 예전 같으면 거의 슈퍼컴퓨터급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우수한 그런 그 CPU 자원, 뭐 메모리 자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뭔가 복잡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더 많은 걸 해도 뭐 계산 능력 측면에서 문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쓰는 프로토콜 보면 이제 방향마다 다른 키, 모든 그 용도가 다르면 다른 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른 키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뭐 10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10개를 다 교환해서 어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밀 정보 하나만 세션에서 교환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 K가 노출되면은 여기 있었던 모든 키는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되지만 얘가 아닌 나머지 키들은 노출되면은 되게 제한적으로 어떤 정보가 노출되는 형태로 프로토콜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